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챗 GPT의 활용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함께할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기회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이죠. 작년 말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엄청나게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게 도대체 어떤 활용성이 있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라는 거와, 그다음 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챗 GPT라는 것이 아마 써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써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내용도 있을 테고 어떤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챗 GPT를 못 써봤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면서 얘가 뭔지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활용도가 높은 우리 챗GPT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분명히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은 겁니다.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걔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능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챗GPT는 인공지능 중에 하나이니까. 그럼 이제 지능을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지능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에 대한 지능을 인간지능,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은 인공이란 말이 이제 artificial이라는 말이니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능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능을 우리가 왜 쓰느냐?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여기 이제 학교에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올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목적지를 찍어서 여기에 오게 됩니다. 결국 내가 어떤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능을 사용을 하는 거죠. 숙제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 교환을 만들면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챗 GPT의 활용과 한계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기억 능력. 물론 이제 우리가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단기 기억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능의 두 번째 능력 중에 하나는 이제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팩트로부터 새로운 팩트나 여러 가지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지능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한국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이게 다 지능의 구성되는 단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그다음에 언어 능력이 이제 합쳐져서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챗 GPT도 채팅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수다 떠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능력,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를 알아듣는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능이 필요한 능력인 겁니다. 그럼 이런 지능을 어떻게 올리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올릴 수 있다. 하나는 이제 경험이라는 것으로 올릴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쓰라린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게 하고 좋은 곳을 보게도 하고 좋은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책이라는 걸 통해서, 그다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여러분이 들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즉 학습을 통해서 지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수많은 내용들이 디지털로,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소위 빅데이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런 데이터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단시간에. 그러니까 지능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예.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공지능은 머리가 자꾸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지능보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이제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만든 기계적인 지능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 사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줄여서 NLP라고 부릅니다. 이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라고 불러요. 내가 말하는 것을 얘가 처리해서 잘 알아듣고, 또 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잘 처리해서 나한테 내보내고, 그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막 처리를 해내는 능력, 이거 엄청난 능력인 거죠. 이런 분야가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 NLP 분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패턴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는 사람이고, 저렇게 생긴 거는 의자고, 이렇게 생긴 건 자동차고, 사람 그거를 알잖아요. 그죠? 그게 패턴 인식이에요. 그게 이제는 인공지능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모습은 사람이고, 저렇게 생긴 모습은 강아지고, 또 이렇게 생긴 모습은 고양이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슬퍼하는 모습이고, 이런 건 기쁜 모습이고, 이런 게 바로 패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큰 분야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인공지능도 사람의 지능의 활용률처럼 바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챗GPT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A를 해라 그러면 A를 하고요. B를 해라 그러면 B를 하고, C를 해라 그러면 C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학습된 거를 가지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의사결정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얘 인공지능은 우리가 준 데이터를 학습을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면 얘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도 경험을 하고 막 학습을 해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 여러분이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 않죠. 예? 그랑 똑같이 인공지능도 같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같이 내가 그 어떤 그 경험을 인공지능이 갖게 되는, 학습을 해서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공지능은 자율적인, 즉 오토노머스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인공지능은 학습한 걸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접속을 함에 따라서 또 학습해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데이터를 학습하느냐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웨어는
보통 우리가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더하기가 프로는 코드입니다. 코딩이에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2하고 4하고 들어오게 되면 더하기라는 코딩의 결과로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의 결과로 6이라는 게 나온다. 즉 입력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코딩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하기를 잘 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력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칙 연산을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입력으로 2하고 4가 들어오면 결과가 6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떤 연산을 해야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해야지만 얘가 2하고 4하고 입력으로 들어가면 6이 나올까? 그럼 이거는 더하기다라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 주어지게 되고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모델을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가 두 개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연산을 해야지만 이런 숫자가 나올까라는 것을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런 연산을 했을 때만 가능하구나라고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 교육을 하는 걸 보면 다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고 입력 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이런 출력이 나올까라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게 되는데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얘가 막 틀이 변해가지고 모델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모델은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결과가 나오게 되는 출력의 형태가 이렇다라고 정해진 틀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딱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제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대전에 있는 이제 계룡산에 갔을 때 제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특징을 좀 뽑아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제 코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뭐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으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사람이니까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몸통이 있고 이제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제 다리가 있으면 요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사진을 보고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우리가 특징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피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처를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머리가 있느냐, 이제 팔이 있느냐, 다리가 있느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이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머리, 팔, 다리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로등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이것도 이건 머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몸통도 없으니까 이것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딱 짚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봉투를 손에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사람일까 아닐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로 무엇인가를 개발할 때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징을 추출해 가지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해놨는데 그 조건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 이게 사람이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오랑우탄이 있어요. 오랑우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겉보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이렇게 팔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람인가? 근데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아, 저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는 오랑우탄이나 뭐 고릴라나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봐왔죠.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미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를 넣어야죠. 또 이게 몸통 있고 뭐 팔 다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털이 막 이렇게 나 있다.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조건이 또 생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우산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배낭을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이게 자꾸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조건 넣어야 되고, 저런 조건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려면 이것저것이 있느냐라는 걸로 사람 판단한다는 게 이게 조건을 너무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사람, 저런 것도 사람, 그래서 얘도 사람이다, 쟤도 사람이다, 얘도 사람이다라는 거를 뭐 수많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을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 윗부분에 이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는 걸 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얘도 사람이야, 쟤도 사람이야, 얘도 사람이야라는 걸 막 학습을 시키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긴 것도 사람이고 지팡이 짚고 있어도 사람이고 봉투도 사람이고 이렇게 뭐 털이 별로 없는 것도 사람이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도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내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는 이제 가로등이고 얘는 사람이고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사람이야라는 건 사람의 모든 종류들을 다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통해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사람이고 저렇게 생긴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입력과 정답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을 판단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제 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었죠, 조건. 그래서 이런 게 있느냐, 저런 게 있느냐, 이런 걸로 확인하는 반면 이제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데이터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게 주게 되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을 통해서 수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는 사람일 확률이 높고 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이러저러한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 중에 한 종류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바로 챗 GPT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너를 이제 소개를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건데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쫙 소개를 몇 줄 정도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제 챗 GPT 해보면 사실 대부분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들을 응답을 많이 해줍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픈 AI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대규모 이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저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사말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안녕하세요 있고 안녕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밥 먹었냐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인사말이라는 걸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학습을 한 전문적인 이 채팅하는데 이제 대화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인공지능.
챗봇이 바로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건 봇은 이제 로봇에서 봇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채팅하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채팅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을 우리가 챗 GPT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하면, 그러니까 포괄적 질문한다는 게 이제 뭐 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제 전반적인 걸 물어보면 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쓸만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일반적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일반적인 답변도 뭐 쓸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답변도 나올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프롬프트.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는 것을 프롬프트를 즉 질문하는 것을 어떻게 잘 질문하느냐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얻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을 챗GPT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문을 잘하는 것이 답변을 잘 받아낼 수 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잘 물어봐야 여러 번 안 물어보고 답변이 그 원하는 답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랑 똑같이 질문을 잘하는 법.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찾아보시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면 설명이 잔뜩 나옵니다. 이것저것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잘 분석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내가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잘 짜가지고 챗GPT나 이런 GPT한테 잘 물어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내가 잘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일 앞단하고 제일 뒷단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일 뒷단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드릴 텐데 이렇게 앞단에 대한 거 잘 물어보는 거, 어떻게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잘 물어보는 것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 AI라는 곳에서 이런 챗 GPT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이 뭐 GPT가 약자를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GPT 앞에 이제 G는 제너러티브라고 해서 이제 생성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뭐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건 이제 미리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이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만든 이제 챗봇이 이제 챗 GPT가 되는데요. 이제 대화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대화하는 데 사용되는 거라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살짝 거짓말이 섞이기도, 과장이 섞이기도 하는데 이제 챗 GPT가 너무 이렇게 불성실한, 이제 부정확한 답변을 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 대화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양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물론 이건 이제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2022년 11월 말 정도, 그러니까 작년 이제 11월 달 정도에 이제 처음 이제 소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그 파급력이라는 게 진짜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한 다음부터 몇 가지의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고였죠. 여러분 뭐 알파고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그 정도로 이제 알파고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알파고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동안 쭉 우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도 사람 따라오려면 멀었다. 걔 뭐
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것뿐이지 인간만큼 뭐 영화에서 나오고 뭐 게임에서 나오는 정도까지 오려면 그거 아직 멀었어. 이렇게 보통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챗GPT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인간의 능력만큼 이 인공지능이 따라온 걸 말합니다. 그 시점이 굉장히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얘가 딱 나오면서 이거 생각보다 빠를 수 있겠다. 라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된 거죠. 번역이면 번역, 뭐 대화면 대화, 별로 이렇게 껄끄러움 없이 상당히 잘하는 그 수준의 채팅을 구사를 한 겁니다. 그걸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이 생성형 AI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소설 쓰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제너러티브라고 부르는 요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준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효과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해결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컨텐츠를, 새로운 문장을,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을 그려주고 음악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그것도 아주 사람 못지않게 심지어는 전문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충격을 이제 받은 거였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얘가 이제 처음 나와서 했던 것들이 이제 대화가 되는 거. 이거 사람 웬만한 대화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 전에는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장문 이제 글 쓰는 거 엄청 잘 써줍니다 정말. 예, 저도 뭐 뒤에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무슨 연설문, 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럴싸하게 만들어내고 여러분들도 업무에 써보시면 그 효과를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사실은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떤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문을 받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잘 쓴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걸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바쁘고 바로바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서 내 비서처럼 내 전문 비서처럼 혹은 뭐 내 보조처럼 이렇게 조교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은데 얘가 그걸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어보면 의견을 이렇게 줍니다. 뭐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혹은 뭐 이건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아니면은 굉장히 잘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응답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작성을 합니다. 소스 코드 작성. 이것도 뭐 뒤에도 이제 좀 문제점도 나오긴 하는데 내가 프로그램 짜고 싶단 말이에요. 코딩 같은 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뭐 학생들 보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오라 그러면 챗GPT한테 이거 짜줘 하면 코드 쫙 나온 거 가지고서 막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짜주는 거예요. 얘가 프로그램 짜주죠. 리뷰도 해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좀 이렇게 좀 봐줘. 그러면은 누구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건 참 시간도 걸리고 또 부탁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던져주면 걔가 알아서 탁 응답을 해줍니다. 리뷰도 해주죠. 그다음 오류 수정. 뭐 영어 제가 이렇게 막 작성했는데 이거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문법적인 오류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오류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게 좋고 저렇게 고치는 게 좋고 이렇게 툭 줘요. 굉장히 또 신뢰성도 높습니다. 최근에 나온 건 더 완벽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프로그램을 짜다가 뭐 이렇게 에러가 자꾸 나요. 오류가 자꾸 납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 주고서 도대체 이거 어디가 에러야? 이거 에러 메시지는 뭐야? 이렇게 해주면 걔가 이렇게 쫙 해준다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제가 지금 여러 개를 넘나들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또 내 전문 분야, 내 업무에 대해서도 얘가 잘 옆에서 보좌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도 잘 해주죠. 글도 잘 써주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잘 작성해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를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도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가치가 이제 일반인에게 확 다가온 겁니다. 야, 인공지능 하나 키우면 쓸만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저도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왜냐하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가 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줄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도 일이 있는 분이고 그 업무가 있는 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시간 내서 해주려면 뭐 그래도 며칠 걸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장 뭔가 이렇게 응답을 내줄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제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이제 도구가 하나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라는 게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만들어낸다는 거, 글 쓰고 또 그림도 그려줘요. 얼마 전에 또 뭐 이것 때문에 웹툰 작가분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림도 이렇게 쓱쓱 그려주니까 내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좀 그려줄 수 없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탁 이렇게 그려줘요. 그것도 하나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이건 뭐 만들어내니까 이건 너무 그냥 도움이 컸던 거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컸냐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초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제 챗GPT를 얼마나 쓰고 있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즉 3분의 1 정도는 이미 다 써본 겁니다. 지금 몇 월 달에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죠? 이제 3월에서부터 벌써 이제 또 몇 달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었어. 한 반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손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여기서 챗GPT 써보신 분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생각에 경험하신 분들이 반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게 되면은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챗GPT를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5일 만에 이렇게 많은 수의 같은 그 수준을 봤을 때 넷플릭스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입자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챗GPT만큼 이렇게 빨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경우가 별로 없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이런 파급력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만 써보는 게 아니라 남들도 많이 이제 써봤다는 거죠.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 있잖아요. 네이버가 됐던 구글에 검색창에서 뭐 챗GPT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URL이 이렇게 나옵니다.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거기 이제 그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거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없으면 이제 사인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그 로그인 과정을 거치시면 되고요. 뭐 기존에 이제 그런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랫단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 한 줄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짜리 입력 창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질문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나온 거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하는 그 라인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부른다. 여기다 이제 한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놀라운데 얼마 전에 이제 3월 달에 그 GPT-4라는 것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GPT 이제 챗 GPT라는 것은 이제 GPT에다가 채팅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핵심 엔진은 이제 GP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GPT-4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얘가 이제 이전에 발표한 건 GPT 3.5였고 이제 4가 나왔어요. 이제 4가 나오면서 이제 더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성능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즈니스로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이 GPT-4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돈을 내야 됩니다. 매달 한 2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돈 내고 써보진 않았는데 뭐 돈 내고 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한 달에 이제 2만 원 정도면 내가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연히 3.5보단 4가 훨씬 기능이 강력한 이제 기능들을 갖고 있게 됐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이 녹화된 거를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는데 지금 이런 영상 녹화된 걸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근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스캔한 거 있잖아요. 뭐 사진도 좋고 뭐 스캔한 것도 좋고 이런 이미지를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텍스트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런 그 오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이것 좀 요약해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큰 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이제 그 컨텐츠의 소스들이 텍스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 음성, 뭐 멀티미디어들을 다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얘가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거꾸로 그런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미국의 이제 변호사 자격 시험에서도 상위 10%, GPT-4는 상위 10%까지 올라가게 됐고, 뭐 생물 올림피아드, 우리나라도 뭐 과학 올림피아드 있잖아요. 뭐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생물 올림피아드 이런 게 있는데 생물 올림피아드에서는 상위 1%의 성적을 이제 문제를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풀어라 하면 이제 답을 맞히는 그런 것들이 상위 1%의 성적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되는 미국의 SAT 이런 것들도 상위 10% 이내로 들어가는 엄청난 이제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주면은 얘가 시험 문제를 잘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정답을 정확하게 이제 골라내는 이제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사람도 사실 그 수준 가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사람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를 해야 그다음 답을 정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 이제 문제를 엄청나게 이제 이해를 잘하고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이미지도 잘 해석해내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데에는 뒷단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도 어디 컴퓨터에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컴퓨터에서 얘가 인공지능이 동작을 하는데 엄청난 프로그램이 동작을 했죠.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프트웨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는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팅 사이언스의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들어가 있게 되고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하고 처리하는 그 양이 당연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슈퍼컴 같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저장 장치도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입력도 예전에는 이제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뭐 8,000단어나 이런 정도로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A4 용지로 뭐 수십 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웬만한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입력으로 줘서 거기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책 한 권 주고 야 이거 한 페이지를 요약해봐. 그럼 얘가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그거 다 읽고서 머릿속에 뭐 기승전결, 뭐 서론본론 결론 이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한 페이지 뭐 이렇게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순식간에 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거 요약하는 능력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면 좀 글 길어지고 아니면 영상물 이렇게 보다가 좀 그러니까 길어지면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엑기스로 나한테 딱 전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가 잘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장하게 되는데 이 GPT-4가 나오면서 성능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비즈니스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얼마나 언어를 이해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치적으로도 GPT-4가 언어 이해 능력이 훨씬 이제 뛰어나지게 됐습니다. 우리 한글로 GPT 3.5,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그거 같은 경우 한 70%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4로 가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지금도 훨씬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제 재미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용으로 쓸만한 정도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챗 GPT도 웬만큼 쓸만한데 이 GPT-4를 적용한 거를 쓰게 되면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그 유료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하고 내 업무의 생산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인데 한 달에 한 2만 원 내면 쓸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쓸 것 같아요. 그죠? 예, 웬만하면 쓸 것 같습니다. 내 업무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물론 뭐 지금도 쓸만합니다. 예, 지금도 쓸만한데 훨씬 더 쓸만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GPT-4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단편적으로 나타내주는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제 창의력이 엄청 향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의성도 참 할 말이 많은 이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있느냐? 사람이 살 길은 창의력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창의성을 가져야지만 살아남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창의성이 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엔 창의성이라는 것이 어떤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서로 연결해내는 그런 능력이 결국엔 창의성이거든요. 완전히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새로이 만들어내는 거. 물론 뭐 그것도 창의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있는 것에 우리가 다른 것과 연결해서 보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도 창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실제로 한 경우가 있는데 신데렐라 그런 스토리를 영문자 A에서 Z까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봐라라고 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신데렐라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Beautiful Cinderella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창의적이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창의적이 않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도 향상이 됐어요. 이전에 이제 그 챗 GPT는 사실 추론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사실 이제 그
부정확한 것을 많이 응답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 왼쪽의 결과처럼 이제 A라는 사람이 시간이 이렇게 비어 있고 B라는 사람은 이만큼 비어 있고 C라는 사람이 이만큼 비어 있다. 근데 내가 회의 시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 잡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GPT가 A라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업무 시간이고 B는 여기서 여기까지 업무 시간이고 C는 여기서 여기까지 업무 시간이니까 공통적으로 비는 시간은 여기다라고 해서 여기를 회의 시간으로 잡으면 돼요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추론이라고 부르죠.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좀 틀렸다라는 거죠. 이제 GPT-4가 되면서 이 능력이 크게 향상이 돼서 추론 능력을 굉장히 뛰어나게 발휘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해졌다. 물론 GPT-4도 그런 추론을 잘못해서 이제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이 뭐야 이거 인공지능이 이렇게 틀리기도 하네. 뭐 이거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도 좀 틀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얘네들도 이렇게 틀리는 게 나랑 틀리는 거랑 이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더 똑똑해졌어요. 지금 GPT-4가 되면서 추론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이제 이게 참 저도 이 이미지를 보고서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이미지를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왼쪽의 그림처럼 풍선이 이렇게 많은 풍선들이 이렇게 이제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야 GPT야, 요 실을 이렇게 풍선 이렇게 매달리는 요 실 있잖아. 요걸 이렇게 딱 자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풍선이 하늘로 날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미지를 보고 얘는 풍선이고 얘 풍선이라고 하는 개체는 어떤 특성을 갖는데 요게 실이라는 거에 이게 매달려 있는 거고 요걸 끊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그렇죠? 이미지를 객체들을 다 인식해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엄청 놀라운 겁니다. 예? 냉장고 안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야 내가 냉장고 안에 이러이러한 음식물이 있는데 이걸로 내가 오늘 저녁 해 먹고 싶은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뭐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가 이거 사용해서 이거 만들 수 있고 저거 사용해서 저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미지를 내가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탁 찍었는데 찍어서 GPT한테 주면은 GPT가 얘는 계란이고 얘는 상추고 얘는 뭐고 이런 걸 다 구분해내고 그런 재료로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 뭐냐라는 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기능입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데 내가 이 음식을 이런 알러지에 괜찮을까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 사진을 찍은 거에 그 음식의 성분을 파악을 해서 당신은 이런 알러지가 있는데 얘가 그걸 함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음식은 당신 지금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음식은 이거랑 안 좋으니까 서로 상극이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약을 먹는다든지 몸에 어떤 지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 내가 항상 의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건 먹어도 돼요? 이건 이렇게 음식 해 먹어도 돼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있긴 있지만 그거를 바로바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얘가 그런 거를 내 보조로 내 비서처럼 나한테 딱 붙어서 나의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컨설팅을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내가 유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응용력, 활용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즈니스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버는데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있지 않겠어요? 예? 파급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됐나라는 걸 보게 되면 인간의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이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든 형태가 되는데 사람이 이제 인간의 뇌는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100조 내지 150조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이렇게 뇌 속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AI에 이제 우리가 파라메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AI를 공들여서 만들었느냐라는 게 이제 파라메타가 몇 개 있냐 이걸 나타내게 되는데 GPT-4가 발표를 안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 파라메타를 몇 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시냅스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 이제 얘기하기로는 어떤 데서는 뭐 5천억 개다, 어떤 데는 1조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조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간의 뇌의 1% 정도까지 만들어낸 게 되는 겁니다. 이제 1조가 있다고 가정하면 파라미터가 1조가 있다라고 GPT-4가 1조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GPT-4는 인간 머리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의 그런 그 능력을 뭐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거랑 이렇게 비슷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제 시냅스는 100조 내지 150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인공지능에서는 이 파라메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자료 보면은 파라메타가 이게 이 그림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이랑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얘는 뭐 5천억 개다, 뭐 1조 개다, 뭐 GPT-4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가 뭘 의미하냐? 이게 이제 신경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신경망 이라고 부르는 ANN이라고 합니다. 아티피셜, 인공이 이제 아티피셜이고 N은 뉴럴이고 N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걸 쓴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공지능의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의 또 한 부류로 또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는데 얘가 이제 이런 신경망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경망 구조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거를 이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몸무게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싶어요.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몸무게하고 이제 혈압이라는 걸 알고 싶은데 이제 사람의 몸무게하고 혈압을 알아내는데 뭐 많은 요소가 있겠죠. 그죠? 많은 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사람 몸무게가 어떻고 혈압이 어떨 거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낼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면 시간하고 운동 시간하고 음식 얼마나 많이 먹느냐, 칼로리 섭취량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몸무게하고 혈압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요게 이제 요 세 가지 입력을 우리가 이제 피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자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8시간 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운동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뭐 1시간 운동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칼로리 얼마나 섭취하느냐 그러니까 뭐 1500kcal 섭취한다. 라고 하고 이 사람의 몸무게를 재봤더니 65kg이고 혈압을 재봤더니 110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과 칼로리 섭취량에 따른 몸무게와 혈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걸 이제 확인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람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데이터는 5시간 자고 그다음에 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2,500kcal를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은 몸무게 이제 보니까 80kg이고 뭐 혈압은 이제 150이 이렇게 나왔더라. 이걸 이제 사람마다 다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과 칼로리 섭취량을 입력으로 받고 그 사람의 몸무게와 이제 혈압을 이렇게 측정을 한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한 10,000개를 해보는 겁니다. 10,000개를.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인공지능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쫙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당신은 얼마나 자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고 운동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제 얼마나 식사를 하는지 물어보게 되면 아 당신은 몸무게가 이 정도 나가고 혈압이 이 정도일 거야라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잘 맞추는 인공지능. 아까 이제 인공지능하고 수업체 비교할 때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하고 정답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서 중간에 모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영향을 줄 테니까 이제 수면 시간이 몸무게와 혈압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긋고 운동 시간도 몸무게와 혈압에 영향을 줄 테니까 화살표 이렇게 긋고 칼로리 섭취량도 영향을 줄 테니까 이렇게 몸무게와 혈압에 영향을 줄 테니까 화살표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화살표 그 위에다가 이제 숫자를 하나씩 적습니다. 예를 들면 뭐 1,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적용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가 8시간 자고 1시간 운동하고 1,500kcal 섭취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제 입력을 들어온 거를 요 화살표에 들어간 숫자랑 이제 곱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면 시간이 이제 8시간 잤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1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8 곱하기 1 한 거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1시간 운동하고 그 화살표에 올라간 숫자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8 곱하기 1 한 거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한 거 더하기 그다음에 1,500kcal 곱하기 0.07 한 거를 이제 더해 봅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각각의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과 칼로리 섭취량이 나온 거를 그 화살표 위에 올라간 거를 곱해서 세 가지를 다 더해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10이라는 게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혈압도 계산을 해보게 되면 167이 나오죠. 그럼 이게 정답이랑 다르죠. 예, 정답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110이 아니었고 65kg이었고 그 다음에 혈압도 167이 아니라 11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잘못 이 화살표에 올라가는 숫자를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숫자가 나오도록 보정을 하는데 지금 계산한 숫자, 그러니까 110kg라고 하는 110과 65kg라고 하는 그 65kg 그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 167과 110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로 우리가 이제 정합니다. 그럼 이제 그 숫자로 정하게 되면 이게 88과 139가 돼요. 그러면 이제 88과 139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더해야 88이 나올까라고 해서 그 화살표에 올라간 숫자를 다시 조정을 합니다. 다시 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계산해서 중간값으로 요 화살표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들을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해봅니다. 요 바꾼 그 화살표에 올라간 숫자로 바꿔보는 거죠. 5시간 자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2,500kcal 식사를 하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해보면 또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거 역시 정답이랑 또 틀립니다. 정답이랑 또 틀리기 때문에 그 정답과 지금 계산한 값 사이에 또 중간값을 또 선택을 해봅니다. 또 선택을 해보고 그 중간값에 맞도록 또 화살표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숫자들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이걸 몇 개까지 해요? 10,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해봅니다. 다 해보면은 계속 이 숫자가 화살표에 올라가는 숫자가 계속 바뀌겠죠? 그렇죠? 계속 바뀌는데 걔가 뭐가 되냐면 이 10,000개의 데이터에 가장 적합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 화살표 올라가는 그 숫자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요게 신경망입니다. 요게 신경망.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그 화살표 위에 올라가는 그 숫자 값을 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많이 학습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데이터를 대표하는 숫자가 나오도록 그걸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10,000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새로운 11번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그나마 가장 적합하게
가장 그 유사하게 결과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경망이고, 여러분 보시는 그 화살표에 올라간 요 숫자 있잖아요. 그게 파라미터입니다. 그 파라미터, 요게 지금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숫자의 개수가 1조개라는 얘기입니다. 1조개. 1조개. 그게 어떻게 1조개가 나오냐? 지금 제가 어설프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걸 예측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단계가 필요하게 돼요. 이런 노드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런 화살표들 연결이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많이 아주 여러 단계에 거쳐서 많이 화살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화살표 개수만 해도 몇 개예요? 엄청 많아지죠, 그죠?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1조개라는 얘기입니다. 1조개. 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연결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개로 갈수록 딥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딥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이게 이제 간단하게 입력 출력 처음에 제가 설명한 건 2개였잖아요. 이게 아니라 중간에 이 히든 레이어라 그래서 이게 여러 개 들어갑니다. 여러 개 들어가면 화살표가 훨씬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 이게 파라미터다라는 겁니다. 그 화살표에 나온 것들이. 뭐 이건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요즘 뭐 굳이 이거 이해 못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쓰이냐? 논문 쓰는 데도 쓰입니다. 논문 쓰는 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대학에 있거나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쓰는 데 있어서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서론은 어떻게 쓸까? 아니면 요약을 어떻게 쓸까? 이런 걸 물어보면 얘가 슥슥슥슥슥 써주는 겁니다. 생성형이니까 슥슥슥슥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내가 다음 실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럼 얘가 제안을 해줘요. 시료를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대로 이렇게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논문 저자로 챗GPT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논문 저자로 챗GPT가 들어가는 경우도 생긴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챗GPT가 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논문의 저자. 상당히 웃기죠.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단순히 계산하는 데만 사용하던 이런 컴퓨터가 이게 저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프로그램도 얘가 짜줍니다. 내가 개발자들이 야 이런 프로그램의 코드를 좀 줘. 그러면 이렇게 쫙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요런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추가해 줘. 그럼 또 쫙 추가해 주고 이렇게 추가하고 저렇게 추가하고 웬만한 틀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수정하고 요거 내용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수정하는 형태. 그러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기본 틀을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거기서 더하기 빼기 하면서 만들어내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생산성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다가 오류가 나면 오류를 이제 던져주고 야 이거 도대체 어디 에러라는 거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 너 같으면 이거 내용을 어떻게 바꾸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편해요, 그죠? 저도 프로그램 짜다가 밤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참 이게 오류가 나면 그 오류가 나중에 보면 참 간단한 거였는데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가 이렇게 찾아서 안내를 해준다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도 프로그램 짜다가 좀 잘 짜는 사람이 이렇게 봐주면 금방 오류 찾아내듯이 얘가 찾아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번역도 잘해요. 뭐 지금 제가 뭐 요즘 뭐 여러 앱들도 나오고 뭐 번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번역하는 언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40개 이렇게 나라로 번역을 해줍니다. 챗GPT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말 한국말로 치면은 응답 잘 해주잖아요, 그죠? 걔가 이제 번역을 다 해서 이해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 또
언어 교육, 영어 교육하는 그런 그 앱들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영어로 문장을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문장의 오류, 문법적 오류 같은 걸 찾아준다든지 그게 문법적 오류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직접 챗 GPT가 해줍니다. 리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모 기관에서 이제 해외에 어떤 홍보 자료로 이런 그 자료를 내고 싶은데 좀 수정 보완 좀 해줘라고 했더니 이 부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훨씬 영문스럽게 영어 내용답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학원생들이 있고 그러면 아마 석박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요약문을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얘가 이제 잘해준다는 거죠. 그런 요약문을 아주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죠. 컨텐츠 제작. 뭐 이건 기본이죠. 컨텐츠 생성 자체를 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시나리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혹은 이런 소설을 쓰고 싶은데 이 소설에 대한 어떤 노래의 가사, 이런 노래 가사를 넣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전단지, 뭐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PPT도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는 PPT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 한 10장 정도, 뭐 한 40장 정도 PPT 만들어줘. 그럼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만들어준 거에서 요 내용은 요거보다는 요거 좀 자세하게 하는 걸로 좀 바꿔줘.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것도 PPT도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정말 비서 같은, 전문 비서 같은 역할을 이제 얘가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애는 휴가 가는, 내가 하루 휴가 좀 내야 되겠는데, 내 저기 상급자한테 휴가, 내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휴가 메일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써줘.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제 상급자한테 휴가 내는 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그 대신 좀 써줘. 그러니까 툭 써주는 겁니다. 저도 공돌이어서 이거 뭐 이 글 쓰는 게 굉장히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써준 거에서 뭐 이걸 그대로 쓰진 않겠죠. 이거를 이제 써준 거에서 내가 이렇게 수정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연설문 작성. 저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모 학회에 제가 학회장을 하고 있는데 뭐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사 또 뭐 한 페이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사 쓰는 거를 막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챗 GPT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세미나를 가는데 축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페이지로 좀 축사 좀 써줘 그랬더니 쫙 써주더라고요. 쫙 써줍니다. 물론 이제 내용 자체가 100% 저한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서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막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뭐 무료로 쓰는 거라서 그랬는데 만약에 GPT-4를 썼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미국 그 하원 의원이 이제 국회 연설을 하는데 연설문을 물론 이제 거기서 조금 손을 보긴 했지만 이제 GPT한테 물어보고 그 연설문을 가져다가 이제 거기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밝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제 내용 요약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내가 딱 출근을 해서 우리 이제 고객들로부터 온 메일을 그 읽어보고 각각을 좀 정리해서 요약해줘 하면은 얘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의 내용들 특정 고객별로 어떤 메일들이 왔는지 출장 간 사이에 어떤 메일들이 왔는지를 파악해보고 그걸 요약해서 딱 주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에 쫙 내용을 파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직접 보겠지만 전체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제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많이 업무 보다 보면 회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회의를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떤 회의였다는 거를 요약을 할 텐데 그걸 얘가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녹음된 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여러 페이지가 있어요. 10페이지, 20페이지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한 페이지로 요약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논문 있잖아요. 영어로 된 논문을 얘한테 시켜서 GPT한테 시켜가지고 읽어보고 이거 요약해서 한글로 좀 요약해서 알려줘. 그러면 이걸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어떤 표를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시켜줘. 그럼 걔가 GPT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GPT를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학습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능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 요약하는 기능은 사실은 엄청난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요약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핵심 다 빼놓고 요약하면 곤란한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핵심을 잘 포함해서 요약을 잘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브리핑을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창의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PT가 이제 챗GPT가 창의성이 있냐 없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성균관대학교로 시를 써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를 써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잘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써준 게 좀 그래서 야 김소월풍으로 시를 좀 써줘 이렇게 했죠. 김소월풍으로 시를 써줍니다. 김소월풍으로. 예. 이거 이미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반고흐풍으로 이런 걸 그려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활용성이, 그러니까 얘가 창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창의성이 없다고 말하기 이렇게 단언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창의성이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 문제도 풀어줍니다. 수학 문제도 이렇게 아까 이제 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수학 문제를 그려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해 달라 그러면은 이런 상황 뭐 내용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수학 문제도 풀어준다. 예. 이렇게 수식을 주고서 이거 좀 풀어달라 그러면은 이게 수학 문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SAT에서도 미국의 수능에 해당되는 것에도 상위 10%에 얘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학 문제를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풀이를 스스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무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다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GPT하고 이렇게 연동을 많이 시켜놨잖아요. 뭐 빙 검색기에도 이렇게 GPT 연동을 시켜놓고 이런 기능들을 많이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파워포인트, 뭐 MS 워드, 뭐 이런 데다가 GPT를 집어넣어서 생성형으로 말해준다는 거죠. 이제 코파일럿이 뭐냐? 이게 비행 조종사가 있으면 기장이 있으면 부기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이제 코파일럿이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GPT가 일종의 코파일럿이라는 거죠. 보조자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뭐 글을 작성한 거를 요약하게 한다든지 어떤 글을 쓰게 한다든지 PPT를 만들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미팅 회의에서의 어떤 내용을 요약을 해준다든지 엑셀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거나 함수 처리를 하거나 할 때 모든 걸 옆에서 내가 다 알지 않더라도 옆에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나를 보좌해주는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얼마나 내 업무의 생산성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365의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는 영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도 많이 변하게 되죠. 내가 누구한테 선물 좀 하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줘. 그러면 요거는 내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또 응답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문서 자체도 우리가 정책 수립, 뭐 그 노인을 위한 무슨 정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그러면 쭉 나오고 그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뭔가 좀 해줘봐라고 하게 되면 또 정책도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업무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누가 이제 상급자가 이거 좀 생각해봐라고 하게 되면 막 혼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어떤 아이디어를 줬을 때 그걸 단초로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엄청난 그 생산성의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뭐 보도자료를 작성한다.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어떤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줘. 그럼 보도자료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기관장님의 한 말씀 정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물론 이제 이거 그대로 쓰진 않으시겠죠. 이걸 이제 보고서 내가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얘가 다 갖고 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실제로 신제품 개발도 한다는 거죠. SPC 삼립에서는 어떤 그 샐러드, 그 신세대들에 맞는 샐러드를 개발하는데도 실제로 사용도 하고요. GS25에서도 음료 개발할 때 레시피 같은 거를 이제 GPT한테 물어보고 레시피를 받아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해본다라는 거죠. 신제품 개발에도 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신제품 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GPT로부터 즉각적인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에 이런 GPT를 연동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아수겁이라고 하는 앱에서는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그 제품의 뒷면에 그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사진을 찍게 되면 이걸 다 이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읽어가지고 얘는 무슨 성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알러지가 있는지 얘는 미국산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에 얘네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사용되던 서비스에 이런 지능적인 연결을 하고 있는 거를 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GPT의 소위 API라고 부르는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서 GPT로 물어보고 그걸 응답으로 받아서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런 GPT와의 연결고리를 갖게 되면, 즉 API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갖게 되면 기존 서비스가 훨씬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가고 있다. 그게 분야가 의료가 될 수도 있고 음식물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인공지능 면접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가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 화가가 상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광고에도 화가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설 쓰는 인공지능으로 소설 쓰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존재했고요.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이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도 AI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으로 돼 있다. 바둑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그 문제점은 이제 한계나 문제점을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기능과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짓말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총신대학교에 와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균관대학교다. 그럼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다라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세종대왕 때 만든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세종대왕 때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있는데 세종대왕 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 때 만든 거라고 하지를 않나. 저희가 뭐 캠퍼스가 지산동 캠퍼스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서울 쪽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하고 수원의 자연과학 캠퍼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광화문 캠퍼스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이제 예전 이제 서울 캠퍼스, 수원 캠퍼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인문사회, 그다음 뭐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를 하는데 광화문 캠퍼스 뭐 이제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데 광화문 근처에 있으니까 뭐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지산동 캠퍼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 단과대학이 뭐 열 몇 개가 있고 뭐 대학원이 뭐 이렇게 이거 다 숫자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실제 아닌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뭐 틀린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서야 실토를 해요.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챗 GPT에서 나온 결과는 언제든지 틀린 말일 수 있다. 챗 GPT가 제공하는 요리 레시피는 틀릴 수 있다. 챗 GPT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안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챗 GPT는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리터러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 내가 아는 거를 물어보고 내가 아는 거를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내용을 잘 작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GPT가 제공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팩트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챗 GPT는 잘못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얘네들이 이미 난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예,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도 했을 텐데 이 챗 GPT는 대화하는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빙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얘를 비즈니스 측면이나 내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 일상생활 측면에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걔가 주는 의사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팩트 체킹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얘가 아직 윤리적인 마인드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림 그리는 거 얘기도 했듯이 저작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해서 내가 번역판을 냈어요. 그러면 그거 내 번역판인가요? 나는 챗 GPT를 이용해서 번역만 했는데 그건 내 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저작권은 누구 건가요? 챗 GPT가 저작권을 갖는 건가요?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파파고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냈어요. 그럼 그게 괜찮은 거냐? 지금 이제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림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다. 근데 표절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GPT가 자기 지능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표절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해요. 나 저기 스팸 메일 보내고 싶은데 하나 만들어줘. 지금 이제 그런 걸 많이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그런 것도 한다면 얘는 윤리가 없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이게 뭐가 나쁜 거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GPT는. 정말 순백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막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 메일을 만들거나 이런 데도 스팸 메일을 만들거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 실제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이제 개발하다가 뭔가 이제 막히니까 GPT한테 이 프로그램 여기 뭐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린 게 얼마나 좋은 코드예요. 아마존에서 개발하던 코드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얘가 고스란히 가져다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해서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코드를 만들어 달라. 그럼 이제 자기 샘플 코드 중에 하나로 배운 거니까 그걸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존 내부에서 개발하는 코드가 다른 데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내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내에서 어떤 일어나는 문제를 GPT한테 물어보면 걔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어떤 입안을 하는 걸 GPT한테 물어보면 이 GPT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회 A라는 의원은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부 정보가 이제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경우, 개인정보 올리면 개인정보도 또 유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PT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거 올리지 말아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을 올리지 말아라. 우린 그런 거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거 올리지 마세요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하게 써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올렸다가는 이제 그게 그 얘를 학습하는데 재료로 쓰이고 그게 남들에게 또 데이터로 고스란히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과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거를 오남용 뭐 시험 보는데 쓴다든지 뭐 레포트 하는데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물론 정확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그걸 100% 신뢰할 수 없잖아요. 인공지능은 항상 100%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정성 문제, 데이터가 자체가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편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대비해서 탐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딱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탐지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이거 GPT 썼네. 이건 쓴 거야. 라고 이렇게 탐지해내는 탐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얘가 아직 탐지율이 시원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그 GPT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내는 탐지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탐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제가 AI 탐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쓸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가면 챗GPT 활용하는 법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나와 있냐? 제가 아까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다라는 걸 대략 감잡을 수 있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엑셀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써보겠다. 업무 자동화에 써보겠다라는 것을 누군가 이제 선지자가 막 해보고 자기 아이디어를 책자로 낸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업무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라고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이 데이터는 누가 제공하냐? 왜냐하면 편향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지 몰라도 되는 거냐? 예? 그 다음에 얘가 내린 의사결정이 정말 맞는 거냐라고 하는 팩트 체킹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해결하고자 이런 거를 좀 보완하고자 각 나라에서 많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된다. 사람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인공지능이 도와주면 코파일럿처럼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공존해야 된다. 저는 문제점은 있지만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합쳐서 협업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런 챗GPT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얘가 갖는 한계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기회로 여러분을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